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사실 양심 있는 괜찮은 중개인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네. 자, 그 터보님, 그 지금 뭐 주거용 시장에서는 고가 상품들이 굉장히 뭐 신고가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교적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런 분위기 지금 어떻게 갈 거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또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땅에 대한 가치니까. 근데 상업용 부동산 그냥 보면 작년 24년 하반기에 좀 반등장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년도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제가 친한 중개법인 운영하는 대표들이 많은데 전년도엔 다 손가락 빨고 소득도 막 4분의 1로 줄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되게 선방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온 거 보고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도 되게 좀 양극화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여요. 상업용 부동산도.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 호화 빌딩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 한번 제 유튜브에 다룬 적이 있는데 결국 수요 공급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 임차 시장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완전 저금리였잖아요. 완전 저금리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너도 나도 다 이면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니까 없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면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면도 좋은 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면으로 가면 다 주택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종 주거 지역이라고 부르는 상당히 많은 그런 데가 다 주택가예요. 그러니까 주택가 안에서도 뭐 도로가 좀 넓고 앞에 좀 상권도 형성되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 이면 하나 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주택을 사서 또는 근생으로 바꿔서 팔고 또는 뭐 이제 근생 다 쓰러져 가는 데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팔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고 실제로 단타를 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폭발적인 유동성장을 만나면서 이런 게 학습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22년 하반기 때 산 분들은 지금 다 물렸어요. 근데 이 말은 또 뭐냐? 재밌는 게 21년, 22년에 거래량이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대부분 밸류업을 했어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했거나. 근데 신축을 하게 되면 인허가 받는데 보통 몇 개월, 한 반년 정도 걸리고, 오래 걸리면 1년 정도 걸리고, 건축하는데 2년이 걸려요, 보통. 1년 반에서 2년. 그럼 그렇게 보면 24년에 임차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20년에서 21년에 거래된 그 많은 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게 23년부터 24년 이때란 말이에요. 그때 당연히 신축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임차 시장은 박살났고 내수 경기 안 좋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임차가 안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강남 안에서도 완전 양극화되고 있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뭔가 흐름이 좀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그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투자됐었던 부분들이 네. 밸류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간상에 가장 많이 나와서 지금 그 부분이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 꼬마 빌딩이 어려워요, 지금. 꼬마 빌딩.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강남의 꼬마 빌딩은 특히 어렵다. 강남 꼬마 빌딩도 강남도 우리가 보면 보통 강남이라고 하면 신사역부터 쭉 이제 그 도산대로 따라가가지고 청담역 있는데 거기까지 보고 이제 직사각형을 보거든요, 보통.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강남이어도 그렇게까지 상권이 막 되게 좋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강남 안에서도 완전히 이게 양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논현하고 논현 그 이면에 앞에 도로를 뭐 4m, 6m 막 끼고 있는데 좀 주택가야 완전. 그런 데는 임차 맞추기 어려운 데 되게 많고요. 근데 신논현 논현뿐만 아니라 역삼도 그래요. 역삼, 선릉 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나름 상권이 되게 잘 형성되어 있는 데는 여전히 임차가 좀 탄탄하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특히 최근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뜬 상권 중에 하나가 압구정 로데오예요. 압구정 로데오는 굉장히 또 파워풀하게 잘 되고 있고 파워풀하게 잘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외국 팝업 스토어 하는 애들 그리고 외국계 어떤 글로벌 브랜드들이 거기다가 팝업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뜬 상권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뜬 상권이 성수 연무장하고 압구정 로데오거든요. 그리고 명동은 완전 죽었다가 외국인들 돌아오면서 완전 더 다시 떴고 그래서 사실 이게 매출하고 비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내수 경기랑 좀 따로 노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럼 뭐 개인이 좀 투자하기에 뭐 꼬마 빌딩 혹은 뭐 집합상가의 상가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 물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디를 좀 투자하는 게 지금은 좀 좋은가요? 그 예산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은 지사는 투자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사는 완전 망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해소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류창고는 회사 단위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괜히 하긴 좀 어려울 거고 관리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이제 꼬마 빌딩들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꼬마 빌딩 저도 여태까지 뭐 3-4개 정도 사가지고 뭐 2개는 엑시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뭐 실패도 해봤고 손해보고 판 적은 없지만 이 시기에 이거밖에 못 먹었다고? 라고 하는 그런 투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30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역세권에 오히려. 네네. 대루변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내려갈수록 하방이 되게 약해져요. 이거는 미술품 시장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예산이 된다. 뭐 300억 이상 뭐 대출 포함해서 내 현금 뭐 한 150억 있고 뭐 대출 150억 끼고 하겠다. 이러면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럼 혹시 꼬마 빌딩이 300억대 이상부터는 안전하다.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 마진도 있고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 좀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 게 뭐 50억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한 6분이 모이셔가지고 공동 투자하는 건 또 어떤가요? 공동 투자는 강력하게 비추합니다. 강력하게 비추. 이유가 있나요? 공동 투자 일단 두 가지인데요. 음. 혹시 동업 해보셨나요? 동업이요? 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6명이 동업을 한다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의사결정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처분하고 뭐 할 때마다 모든 게 힘들어요. 의사결정도 느리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면 최대 한 명까지 정말 친한 친구랑 그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해요. 2명이 맥스 2명.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공동 투자라기보다는 굳이 건물 투자를 왜 하지 저 사람은 이런 거죠. 네, 할 필요가 없는 리츠나 거죠. 뭐 이런 걸 차라리 딴 걸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공동 투자에서 공동 투자를 권하는 부동산들이 되게 많아요.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공동 투자를 권하는 이제 부동산들, 중개법인이나 아니면 자기도 들어갈게, 나도 들어갈 테니까 너 같이 하자. 그래서 막 5명 모으고 6명 모아서 이런 데가 되게 많은데 물론 그것도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시기를 잘 만나면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왜 권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빼먹을 게 너무 많아요. 수수료도 빼먹을 수 있죠. 그리고 공동 투자로 보통 들어가면 신축이나 이런 걸 권해요. 그럼 그 과정이 다 새는 돈이에요. 전부 다 뒤로 백마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건축사 연결해주고 시공사 꽂아주고 다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자기가 뒤로 백마진을 안 받더라도 일단은 내가 컨설팅비를 많이 받으려면 과정이 뭐 길어야 되잖아요. 뭐 그 신축 건물 하나 딸랑 사게 하면 중개수수료밖에 못 받는데 과정이 길면 컨설팅비 2억 줘, 3억 줘. 그러니까 내가 다 컨트롤 해줄게. 이게 되거든요. 결국 비즈니스인 거죠. 그거는 뺏겨먹는. 저는 공동 투자는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동 투자 절대 하지 마시길. 한 명까지는 했었습니다. 한 명까지는 친한 친한 친구로 친구랑, 마음에 친한 맞는 친구랑. 친구끼리는 좀 해도 되는데 그 이외에는 좀 이제 비추한다 이런 말씀을 좀 터보님이 좀 해주셨네요. 자, 터보님이 좀 보시기에 상업용 부동산 또 꼬마 빌딩 좀 투자하기 좋은 동네 혹시 좀 있으세요? 뭐 당연히 강남의 대로변이나 이런 데 좋죠. 그리고 이제 한남동의 꼰대간송길 이면도로 거기도 굉장히 상권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상권의 트렌드가 내수가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물론 내수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지만 외국인이 오지 않는 동네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 공부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성수는 연무장은 매출이 이렇게 낮은데도 객단가가 너무 낮은 동네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집가가 비싸게 거래가 되냐. 만약에 팝업이 빠지면 여기는 완전히 망할 텐데 완전 고점이 물릴 텐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한남동의 꼰대간송길 뒤편 나인원 한남 후문 쪽이 진짜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강남에도 로데오라든가 이런 데는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외국인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Z세대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Z세대, 그러니까 객단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객단가가 높아지지 40대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좀 있고 근데 Z세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가는 데가 객단가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거품이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와서 또 제 나이 때가 되면 SNS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안 해요. 안 올린단 말이에요. 올려도 하나씩 올리고 귀찮으니까. 근데 Z세대 애들은 거기서 막 찍고 막 난리도 아니야. 리스트도 찍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자동 마케팅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국 상권 찾을 때 이런 친구들이 올린 거 위주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힙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색적이고 또 공간도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또 막 물밑들이 들어오면 또 이제 브랜드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요즘에 상권 트렌드를 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낡은 건물을 사서 새로 짓는 거, 뭐 물론 뭐 지금 메디컬 건물에 약간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좀 시간이 좀 지난다면 다시 해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저도 이제 저를 반성을 좀 해보면요. 저는 시기를 좋은 시기에 샀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예요. 만약 시기가 안 좋았으면 저는 돈을 까먹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제가 논현동도 신축을 해봤고 성수동도 신축을 해봤는데 그냥 멸실하고 다 철거한 다음에 바로 매각을 했으면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성수동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투자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너무 의사결정자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났고 그래서 신축 비용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수익을 내긴 했어요. 근데 성수동이잖아요. 네. 성수동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성수동 투자에서는 5배는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건 전 실패 케이스라고 솔직히 생각하고요. 많이 배웠어요 그때. 그리고 논현동도 2020년 3월에 사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매각은 안 했는데 그때 평당 6천만 원에 샀어요. 토지를. 이종주거 지역에 있는 토지. 그리고 앞에 도로도 10m예요. 어휴, 그럼 지금 평당 1억 1억 최소 5천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4천 원 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신축 비용 좀 들었지만 신축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그냥 신축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밀고 철거한 다음에 그 토지를 그냥 팔았던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요. 왜냐면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축하고 오래 걸리고 임차 맞추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바로 이제 매각을 했던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시기를 좀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신축을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신축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쓸 게 아닌데. 아니면 리모델링 같은 밸류업 정도는 어떠세요? 리모델링 그 건물에 따라 다른데 제가 리모델링을 뭐 정확하게 뭐 되게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 건물은 리모델링만 하면 진짜 되게 잘 빠지겠는데 이러면 해야죠. 근데 이거는 해봤자 뭐 어차피 구조도 이상하고 뭐 앞에 기둥이 이건 철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전문가랑 같이 좀 상담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냥 결국 토지 상승, 그러니까 지가 상승에 대한 그거를 먹는 게 부동산 투자인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폼을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몰라.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이거 하기만 하면 이제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걸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밸류업을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부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 90%는 그냥 막연하게 해요. 신축도 하면 임차 맞춰지겠지. 이 주변 평당 임대료가 얼마니까 신축하면 3.5%게 맞춰지겠지. 근데 임차 안 맞춰져요. 건물을 좀 뭐 샀을 때 이렇게 투자하기 좀 좋은 시기 이런 게 좀 있나요? 당연히 저금리 때 저금리. 제일 좋고요. 네. 당연히 금리에 연동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금리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간에 임대료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압구정 로데오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 내던 상가가 갑자기 2,000 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리가 낮은 시기가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죠. 우리가 보통 집을 사러 갈 때 뭐 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건물 사러 갈 때도 건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건물 좀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그냥 건물 정보는 주택보다 훨씬 더 얻기가 힘들고요. 비대칭적이고. 그래서 보통 부동산 중개인한테 건물 사고 싶어요 하면 브리핑 해주고 마음에 들면 가서 보고 이렇게 되는데 집은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집주인분이 자주 들락날락하면 안 좋아하는데 건물은 그 상업 공간이라서 오히려 보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건물이. 중개 법인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물건을 네. 보는 게 네네. 좀 더 정보가 좀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밸류맵도 있고 디스코도 있고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동생이 이게 너무 정보 비대칭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뭐 KB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직방도 있고 다방도 있고 호객노노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근데 왜 상업용 빌드는 이게 안 될까? 왜 중개법인만 혼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오픈이 안 되고 밸류맵에 올라온 거는 이미 다 철진한 뭐 그런 데이터들이고 뭐 이거를 한번 깨부시려고 스타트업 창업했는데 망했거든요. 네, 망했어요. 네,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컨설팅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망했는데 근데 그만큼 중개인들이 매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헤게모니가 아직까지 굉장히 센 시장이어서 중개인을 통하지 않으면 건물 데이터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터보님 혹시 건물 임장 보러 가실 때, 임장하러 갈 때 좀 주의 깊게 보는 그 어떤 건물을 보는 어떤 눈, 요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재무제표도 보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공장에 있는 기계가 진짜 있는지도 보고 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훨씬 난이도가 낮죠. 그래서 뭐 화자 보수도 봐야 되고 옥상에 빗물 고이는 데 없는지 그거 진짜 중요하죠. 빗물 고이는 데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보고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누수 진짜 잘 봐야 되고요. 건물을 좀 잘 보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같이 체크하면 거의 반나절이면 다 웬만하면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은 중개인들이 다 보내줘야 되는 정보들이라서 그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혹시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좀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지만 뭐 리서칭하고 시세 찾아보고 임장 다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개인들하고 네트워킹이에요. 아파트는 중개인들하고 네트워킹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파트는 너무 정보가 많이 오픈돼 있고 내가 얼마든지 캐시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중개인들하고 네트워킹이 잘 안 돼 있으면 좋은 물건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저는 양심 있는 괜찮은 중개인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게 결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군요. 네네네. 네.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진심보다는 네. 실제로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 사람 다 윈윈이잖아요. 결국 이제 이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을 알면서 내가 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또는 뭐 다른 걸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잘해줄 거고요. 근데 네. 기대가 없으면 한번 수술만 먹으면 되지 뭐 이러고 이렇게 눈탱이 한번 칠 거고요. 네.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터보님 또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터보 832님을 모시고요. 부자들의 아파트 투자법부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